예, 반갑습니다. 교환입니다. 자, 지난주에 그 국내적으로 금투세 폐지라는 그 대형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 후폭풍이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그 후폭풍이 또 지금 금투세라는 그 호재를 집어삼키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그 재료는 지금 뭐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이 약간 그 투매성 물량이 나왔는데 이따 제가 수급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쪽으로 그 자금이 대이동하면서 지금 뭐 거래대금 자체가 비트코인이 지금 국내 주식시장보다 3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 제가 어제 공개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풋옵션, 콜옵션 상대 비율이라든지 뭐 빅스, 기타 지표를 봤을 때는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 미국 시장 내에서도 그 관련 종목군들이 뭐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되면 이제 고점이 형성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빠졌던 기타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좀 안 좋죠. 거기다가 뭐 여러분들 뭐 최근에 또 기사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내 그 주식시장 고객예탁금이 지금 50조 원이 안 되거든요. 49조 원 정도? 50조 원을 이탈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지금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은 지금 뭐 1,000억 달러가 넘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150조 원 정도? 예, 우리 개인들이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자금이 많이 쏠렸는데 이게 뭐 사상 최대치랍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면 뭔가 이제 좀 고점이 나온다는 그런 시그널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고, 제가 3주 연속 계속 이제 환율하고 금리에 대해서, 이제 국채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환율하고 이제 국채금리가 좀 꺾이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이제 저점에서 하셔야 된다,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NDF 여기 환율 시세 보니까는 지금 여기 시장에서도 지금 아까 한 10원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 1,405원, 6원까지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인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안 좋습니다만은 또 한편은 이런 또 기사 나왔었죠, 오늘. 모 증권사에서 지금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그 20년 만에 가장 싼 구간,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지금 그 선행 PER 기준으로 했을 때 8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뭐 2005년도, 뭐 그 정도 수준이고, 오늘 지수가 밀리면서 PBR 자체도 지금 1배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청산 가치가 안 돼요, 주가가. 내년 삼성전자 BPS가 주당 한 6만 원 이상 나오는데, 6만 한 2, 3천 원 나오는데 지금 뭐 5만 3천 원까지 밀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20년 만에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는데 트럼프 당선 후유증으로 인한 관련 종목군들로 자금이 쏠리면서 조금 그 기타 종목군들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제가 만기까지 10월 달에 공개 방송 계속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그 10월 달에 상방적으로 옵션 시장에서는 롱 포지션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잘하면 만기, 그러니까 11월 만기죠. 내일 모레까지 외국인들이 그 시간 죽이기, 그러니까 지수를 묶어 놓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아무튼 내일 모레 만기 이후에 뭔가 좀 시장의 변화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전의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뭐 2차전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제 강의를 통해서 뭐 트럼프가 될지 뭐 해리스가 될지 몰라서 그 관련 대응 시나리오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네, LG엔솔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 말씀드렸었는데, 이따 제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LG엔솔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예상했듯이 그 지지맥점에서 강하게 터닝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트럼프 관련 그 악재는 뭐 더 이상 이제 뭐 나올 건 없잖아요. 3분기 실적 뚜껑 다 열었고, 그죠? 뭐 4분기는 뭐 3분기 대비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제 뭐 니비안 같은 경우 전기차가 많이 빠졌었는데, 4분기, 다음 분기부터는 이제 흑자연환 된답니다. 그래서 캐즘 구간을 완전히 지금 통과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대로 이제 홀딩이고요. 오늘 그 기준했을 때 지금 이제 10월까지도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뭐 글로벌 꼴등입니다. 꼴등. 그러니까 터키 같은 경우는 물가가 워낙에 높으니까 물가 상승률이 50%가 넘지 않습니까? 인플레 지수가. 제외하고는 어차피 코스닥 1월부터 9월, 10월까지 꼴등이거든요. 우리 코스닥이.
근데 그 11월 들어서도 지금 보시면은 뭐 다우라든지 나스닥, 뭐 필라델 반도체, 주요 국가 증시 보게 되면 중국도 사실 중국이 원래 어찌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뭐 60% 부과한다니까 우리보다도 더 피해 국가죠. 예, 근데 중국도 지난주에 6% 급등이 나왔었고, 홍콩이 조금 찌그지합니다만은, 뭐 대만, 하다못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영토 이제 뭐 휴전하기 전에, 예, 그 분쟁 차원에서 지금 전쟁을 좀 격화하는 그런 추세인데, 11월 달도 러시아가 지금 2.3% 올랐거든요. 근데 코스피하고 지금 코스닥은 오늘까지 코스피는 뭐 3%, 코스닥은 4.4% 밀었습니다. 이만큼 지금 시장이 좀 안 좋고, 그러면 그 흘러내리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년 만에 가장 저평가 영역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안 물린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는 뭐 트럼프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막 혼란스럽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은 시황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양 시장 다 보게 되면 어제하고 오늘이죠. 네, 이거는 이제 일별 종목 등락수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예, 어제 187개 종목이 상승이 나왔고 730개가 하락이 나왔어요. 거의 한 85% 넘게 하락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121개 종목 상승 791개 거의 800개 가까이가 지금 하락이죠. 오늘은 거의 한 90% 가까이 하락 종목수 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가 장중에 어제도 1,400개 넘었었고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하락 종목수가 1,464개, 상승이 185개밖에 안 되는데 어제 오늘 거의 뭐 하락 종목수가 상승보다도 한 90% 이상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 기억에 오늘 장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수가 1,500개가 넘었습니다. 네? 1,526개가 나왔었는데 만약 장중에 그 하락 종목수 기준했을 때 따지면은 역대 두 번째 하락 종목수가 가장 많은 때였어요, 오늘이. 그다음에 종가 기준에 1,464개니까 제가 데이터 보니까 오늘 1,464개가 지금껏 코스닥 시장 상장 이래 세 번째 가장 많은 하락 종목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 돌려서 얘기하면 통상적으로 이틀 연속 뭐 장중에 1,400개, 1,500개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 기준해서는 얼추 이제 저점이 왔다는 얘기예요. 얼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DR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비교적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방송에 자주 보여드리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비교적 잘 맞죠? 예. ADR이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7, 8 정도, 70까지 깨버렸습니다. 살짝 반등이 들을 것처럼 하더니, 예, 급락이 나왔고, 이거 종목 등락 비율이에요. 이건 지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 9월 저점하고 이제 8월 급락 났을 때 그 저점까지 밀었죠. 지금 60대 초반, 그러니까 내일까지 한 번 더 누르면 아마 60대 초반까지 밀리는데, 이건 상당히 감해도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순전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몇백억 정도 코스닥 같은 매수를 했는데, 예, 오히려 이제 저점 구간이다. 급반등이 바로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 조금 흘러내리다가 이제 요 만기 지나고 나서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고기예탁금. 아까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두에. 자, 그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은 지금 사상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50조 정도. 특히 뭐 미국이 대부분 다 차지합니다. 150조. 근데 지금 현재 고기예탁금이 국내에서는 49조, 50조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제가 보건대는 뭐 금리 인하도 지금 했기 때문에 뭐 50조, 49조 밑으로 더 빼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예탁금 자체가 지금 바닥이다 하면 1월달 저점까지 왔는데 올해도 1월달에 이제 고기예탁금 저점이었을 때 거기에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1차 1월달에 막 시장 상당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 라인까지 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투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투매라는 것은 뭐냐면 지난 8월달, 7월달까지 신용이 이런 식으로 막 20조 원 이상 양시장 다 이렇게 꽉 차였을 때 그때 이제 8월달에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는 여기서 이제 신용 융자 매물만
거래소 코스닥 한 4조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4조 원. 지수가 급락 나오면서. 예. 스탁론까지 따지면은 뭐 미수금까지 포함한다 그러면은 최소 뭐 한 7, 8조, 한 7조 정도 이상의 신용 매물이 나왔을 겁니다. 스탁론 매물 포함해가지고. 네. 그럴 때는 이제 반대 매매 막 나오면서 이제 매물을 부르는 것이죠. 예. 요때는 이제 투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투매. 아침부터 증권사에서 이제 시장 빠져버리면 바로 이제 반대 매매 하한가로 주문을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에 그 CFD 물량 나오고 순절 물량 나오고 그다음에 2시에 스탁론 또 물량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투매 구간으로 얘기하는데 예탁 이제 신용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서 거의 증가를 안 해서 한 8천억 정도밖에 증가 안 했습니다. 예, 거래소 코스닥 포함해가지고 거래소 같은 경우가 한 4, 5천억, 코스닥이 한 3, 4천억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또 살짝 지금 또 감소를 했어요. 지난주 이후에. 그러니까 신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이고 신용이 이 정도다 그러면 워낙에 이제 9월달, 8월달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놀라셨기 때문에 아마 스탁론도 많이 있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뭐 미수도 마찬가지고 뭐 반대매에 나온 것도 없습니다. 오후장에.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분들 코스닥 이제 수급을 보시면요. 왜 제가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자, 지수가 오늘 코스닥 지수가 2.5%,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소는 외인들이 그 선물 매도 때문에 지금 밀었죠. 3전 하락 유도시키면서. 지수가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뭐 거의 한 4, 5% 가까이 밀었습니다. 오늘만 2.5% 밀었죠. 예. 근데 오늘 수급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거래 그 규모를 보시면 보통 이제 2.5% 코스닥 지수가 밀린다 그러면 기관 쪽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예? 최소한 막 1, 2천억 이상, 최소한 2, 3천억 이상 매물이 나와줘야 됩니다. 매물이. 근데 오늘 지금 여러분들 거래되고 보세요. 외국인들 종가기준에서 마이너스 47억 매도했죠. 기관 쪽은 37억 매도했거든요. 아니 70억 매도했습니다. 기관 외인들 포함해가지고 고작 110억 매도한 거예요. 110억. 110억. 근데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또 이제 한 150억 정도 매수하고. 예. 개인분들께서 조금 이제 요즘에는 좀 매매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많이 놀랬어가지고, 네? 3분기까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중에 있지 않습니까? 장중에. 요즘 외인들이 그 시장을 못 빼서 좀 안달인데, 점심시간 1시까지요. 외국인들이 원래 코스닥에서 한 700억 정도 매도했어요. 700억. 예, 700억 매도했고, 기관 쪽은 마이너스 한 350억 정도 매도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시장을 계속 이렇게 뺐죠. 코스닥 시장 자체를. 뭐 이재반,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재반, 그러니까 2차전지는 오늘 좀 하방 등지고 확보했습니다만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를 그냥 뺐죠. 어제 또 이제 뭐 한일 올라가면서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러면서 오후장에 계속 매도 물량을 시장은 계속 빼는데 매도 물량 줄여버렸습니다. 700억 매도하다가 종가 기준 했을 때는 예, 외국인들 47억 매도하고 기관 쪽은 350억 매도해서 한 70억 정도밖에 순매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시장을 코스닥 시장을 마이너스 2.5%를 빼버립니다. 이거 의미 있습니까?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약간 매물 공백존에 좀 접어들어서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 외인들의 그 선물 매매 형태를 보게 되면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선물 매도 할 게 없거든요. 진짜 극단적으로 따지면 한 만 계약? 만 계약 정도면은 일단 뭐 내일 하루 반나절이면 그냥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고 그거 때리고 나면 다시 또 이제 바스켓이 비었으니까 다시 주워 담아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외인들이 선물 한 8천 계약 넘게 때리다가 장 막판에 5천 계약 걷어들였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장중에 한 6천 계약, 7천 계약 때리다가 장 막판에 또 매도 물량을 반은 줄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제 물론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급등 나오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워낙 약세란 되게 되면 외국인들은 한차손이 생깁니다. 한차손이. 예, 한차손이 생기기 때문에 선물을 자동적으로 일정 물량을 일단 매도를 하죠. 그럼 매도를 하게 되면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외인들 선물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예,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기계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매도하는 거 보니까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매도 물량이 꽤 안 나와요, 크게.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아마 내일 모레 이제 만기 지나면 뭔가 수급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못 빼서 한다래요. 계속 막 누릅니다. 어찌 그냥 코스닥 고작, 근데 또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런 구간에서는 한 2, 3천억 들어오는데, 예,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 간망이죠. 뭐 비트코인으로 가셨는지 아니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지금 뭐 테슬라 지금 매수나 자금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허무맹랑하죠. 예, 때린 것도 없이 그냥 시장만 그냥 급락시켜 버리면서 종목군들 투매 아닌 투매를 유발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내일장 이후에 뭐 기관하고 외인들이 한 1, 2천억 정도 이제 매수가 한 이틀 연속 들어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 11월 4일 날 금투세 그때 인하했을 때, 금투세 그때 야당에서 뭐 폐지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외국인하고 기관 쪽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죠. 하루에 뭐 5천억 넘게 들어왔으니까 외인들이 3,300억, 예, 기관 쪽에서 한 2천억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 이후에 기관 투자들 보세요. 코스닥 매도한 게 없습니다. 코스닥. 예,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연기금 쪽에서 조금만 거들어주면, 예, 어느 정도 시장 그 반등을 유도할 텐데, 연기금이 조금 매도하는데 뭐 큰 물량 아니고요. 근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일주일 넘게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거래소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메이저가 외국인이고, 코스닥은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 예, 코스닥 같은 게 금융투자가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 순매수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저도 지금 삼성전자 궁금합니다. 이 정도로 뺄 정도면 뭔가 모르는, 우리가 모르는 무슨 다른 악재가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악재는 시장에 다 반영됐거든요. 예. 오늘, 어제 날짜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은 더 뺐으니까 아마 PBR이 한 0.8887?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내년 그 삼성전자가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 드렸습니다. 원래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삼성전자의 내년 실적이 55조 원이었어요. 영업이익이 55조 원. 네, 근데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지난달에 영업이익,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55조 원에서 한 50조 초반으로. 근데 또 이번 달 들었으니까 더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한 45조 원 초반으로. 그러니까 2달 전 대비해서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한 10조 원 정도 지금 낮췄습니다. 2달 만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 45조 원 정도 안팎되니까 여기서 더 벗어나지 않겠죠. 설령 제가 그 전에 그런 표현을 했죠. 처음에 55조 원 대비해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반토막, 그러니까 25조, 네? 뭐 20조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저평가라고. 내년에 삼성전자 지금 예상 BPS가 6만 원이거든요. 6만 한 2천 원. 예. 그리고 PBR이 지금 0.9배입니다. 1배 비율. 그러니까 청산 가치 미만으로 주가 내려와 버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자산주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PBR, BPS, PBR 재단을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는 자산주라기보다는 이제 성장주잖아요. 반도체, 뭐 디램, 글로벌 1위 기업이고. 그 1위 기업에 대한 그 프리미엄 가치까지 원래 주가에 반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적자 난다 하더라도 청산 가치까지 이렇게 뺀 경우는 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5만 3천 원까지 뺐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점에 차라리 기업이 청산해버리면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게 6만 원, 최소 6만 원, 6만 2천 원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삼전이. 성장주였습니까? 대한민국 1등 기업이잖아요. 예, 좀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런 구간까지 들어왔고, 이따 제가 이제 차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시향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2차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5930. 자, 삼성전자가 이제 일봉에서 여기서 터닝이 나올 것처럼 해놓고 나서 다시 저점 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월봉을 보시면, 월봉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달러 한산으로 보게 되면, 달러 한산, 예, 달러 한산 차트, 그러니까 외인들이 보는 시각에서 보는 거죠. 지난달에 삼성전자가 달러 한산 차트로 오게 되면 월봉의 120개월선, 그러니까 10년 지지선에 딱 이렇게 아래꼴이 줬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 달에 다시 이거 깨버린 거예요. 살짝. 붕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화 한선으로 보게 되면, 이게 원화입니다. 원화 한선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난달은 아까 이제 달러 한산으로 이제 월봉에 120개월선까지 터치했는데, 지난달은 삼성전자가 원화 한산 차트를 보게 되면 터치 안 했었거든요. 살짝 안 닿았었죠.
오늘 딱 120개월선 터치했습니다. 오늘. 예, 오늘 120개월선. 월봉의 120개월선이 종가지 53,000원에 마감했는데 53,000원에 지금 53,000 뭐 40원, 50원 됩니다. 이게 왜 심하냐면 제가 삼성전자가 상장일에 이 120개월선을 터치한 경우가 오늘까지 딱 3번이에요. 3번. 오늘까지 3번입니다. 기술적으로. 자, 차트 보시면요. 언제였습니까? IMF 때. 1998년도. 자, IMF 때도 삼성전자가 월봉에 120개월선 터치하고 반등 들어왔죠. 여기서 한 달 정도 머물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밀리면서 120개월선 살짝 터치하고 월 중에는 살짝 깼어요. 예, 그러고 여기서 돌렸죠. 이때 IMF 때 처음이고요.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IT 버블 때도 뭐 120개월선 안 깼죠. 이때는 이제 뭐 60개월선까지 밀고 여기서 쌍바닥 주고 터닝 났었고, IT 버블 때. 그 다음에 언제 이제 120개월선 터치했냐면 바로 금융위기 때입니다. 2008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때 보시면 요때죠. 이때 3개월 동안 이 120개월선에서 아래 꼬리 작업했습니다. 금융위기 때. 예. 여기서 쭉 밀고 나서 이때 10월 달. 그죠? 뭐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3번째란 말이죠. 3번째. 뭐 코로나 때도 안 닿습니다. 하다 보니 중국 유동성 위기 때도 삼성전자가 120개월선 안 닿고 여기 턱 나왔잖아요. 이번이 삼성전자가 상장하고 나서 120개월선을 3번째 오늘 터치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도 그런 설명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내년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냐면 44조. 뭐 12월 달에 눈높이가 더 낮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연간 지금 실적 보시면 연계 기준 했을 때 자, 지금 45조 원 나오죠. 45조 원. 그러니까 2달 전에 삼성전자가 원래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55조 예상했거든요. 네, 그냥 지난달에도 그런 말 드렸습니다. 뭐 11월 이번 달 말이나 뭐 다음 달 가게 되면 삼성전자 이 영업이익을 시장에서 눈높이를 낮출 수가 있다. 예. 근데 허다못해 뭐 25조 원 막말로 2달 전에 예상했던 영업이익보다 반토막 난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자 23년도 12월 그러니까 23년도 재작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6조 5천억이거든요. 6조 5천억. 그 전년도에 43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43조 원에서 6조 5천억 뚝 떨어져 버리죠. 근데 지금 올해는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이 36조, 내년에 45조거든요. 지난 그 2023년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감소할 것을, 그냥 주가는 미리 반영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리 이제 2022년도에 고점 찍고 나서, 작년에 2023년도 51,800원, 이때까지 미리 밀어버린 거예요. 미리 이제 밀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2023년도 여기 그냥 미리 주가 또 올라와 버렸죠. 근데 이제 실적이 올해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영업이 40조 원 가까이 늘어나니까 미리 이제 선반영에 올라간 거고. 지금도 아마 이제 내년 실적이 지금 45조인데 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뺄 일이 아닌데. 지금 인텔 같은 경우도 인텔이 뭐 수익이 납니까? 삼성전자처럼, 하이닉스처럼, 마이크로테크놀로지 마찬가지고. 근데 인텔 같은 경우도 지난달 저점 주고 지금 최근에 막 급등 나왔잖아요. 구조조 하고 나서. 도저히 지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구간까지 뺐는데 아무튼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그래서 내일 모레 만기 이후에 지금 120개월선까지 왔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보다 안 물립니다. 그러니까 최소 6만 5천 원, 뭐 7만 원까지 반등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 많이들 매수하셔가지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도 한 6만 2, 3천 원 정도에서는 저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달러 환산 기준 했을 때요. 거기서 지금 한 번 더 밀어버린 건데 우선은 좀 그대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려서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악재에서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상장일의 세 번째 120개월 선까지 민 그 저점 가격대 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오늘 보니까 0.87배 정도.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코스피가 2,270까지 뺐잖아요. 이 당시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이 나오면서. 예. 이때가 0.83이거든요. 그리고 8월 5일 날 이 당시에 급락 났을 때 이때 0.87이에요. 이때가 2,440 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오늘 2,480까지 밀었는데 지금 0.87, 0.85 막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제가 작년에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8월 5일 날, 그 다음에 9월 14일 날 때 급락 났을 때도 그랬었고, 예, 코스피가 이제 PBR 기는 0.9배 미만까지 밀면 어지간하면 저점이 나오고, 예, 뭐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조금 더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물리자리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PER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두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선행폭 한 8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20년 만에 최저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 이래 PER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저 구간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주식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일단 이해를 하시고, 예, 저점 매수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는 삼성전자 주가 밀면서 지수 막 하방 쪽으로 밀어버렸었고, 이때 선물 매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때도 이제 환율이 좀 급등이 나왔었어요. 예, 근데 그때까지는 큰 충격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환율이 1,400원까지 또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 손 때문에 일부 선물 매도를 해야 돼요. 선물 매도. 예. 근데 제가 봐서 더 때릴 게 없습니다. 진짜 극단적으로 따지면 한 10,000개야? 예. 그것도 이제 바스켓이 비어버리니까 또 주 담아야 되거든요, 이거.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의 외국인들 11월 달에 현물 매도한 거 보시면 제가 그랬죠. 9월 달에 7조 9천억 매도하고 10월 달에 4조 7천억 매도하고 8월 달에 2조 8천억 매도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10월 중순 접어드는데 이번 주에 오늘까지는 8,700원밖에 안 때렸어요. 근데 이게 다 삼성전자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까지 1조 2천억을 때렸거든요. 코스피 전체 매도한 건 8,700억인데. 그래서 삼성전자만 좀 이제 반등을 보여준다 그러면 시장은 이제 하방 경직성 확보할 수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좀 저점이 나와준다 그러면 오늘 다른 반도체 소부장도 다 흘러내렸죠. 거래도 없습니다. 뭐 때린 것도 없어요. 뭐 시가총액 1조 원 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시총 1조 원이 넘는 기업을 고작 기간에서 3만 주 때렸는데 주가 8%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수급 구조에 놓여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외인들이 지금 선물 매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제가 계속 지금 이 환율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른 게 없습니다. 트럼프, 해리스가 됐으면 계속 이제 고고고고인데 뭐 2차 전지고 뭐고 간에 하필이면 또 트럼프가 또 대한민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 반도체하고 지금 2차 전지 건드리잖아요. 예, 근데 뭐 트럼프는 이제 이번에 트럼프 집권이 이기기 때문에 뭐 재선을 못 하잖아요. 4년, 임기 4년이거든요. 4년. 예, 단임대 4년이기 때문에 그 4년 동안 그 트럼프가 얘기한 정책이 다 지금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의문이에요. 4년 동안 뭐 4년 금방 갑니다. 뭐 정책 가다듬고 다듬고 뭐 하다 보면 금방 2년 지나가고 예,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도 최근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한 2년 동안은 국정을 디자인하는 시간이에요. 새롭게 정책을 개발하고 다듬고 2년 넘어가서 이제 그 시장이 반영이 되거든요.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 트럼프 지금 뭐 행정부도 뭐 얘기 안 하는 게 없죠. 뭐 제조업 르네상스 얘기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하고 최고의 경쟁력 있는 지금 2차전 건드리니까 그래서 시장이 찌글찌글한데 또 이제 원화가 계속 지금 위안화하고 엔화 대비해서 하다못해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도 예, 이 상승 폭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상승폭이.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거 이번 주 들어 쭉 올라갔고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부터 그 자리거든요. 달러가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원화만 여기서 그냥 급등 나버리죠.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선물 매도 안 할 수는 없죠. 안 하고 싶어도 때릴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매도를 해야 된다니 장중에. 그러니까 어제도 8천 계약 매도하고 종가에 다시 또 5천 계약 매도 물량 줄이고 오늘도 한 7천 계약 넘게 매도하다가 종가에 또 한 4천 계약 매도 물량도 줄이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시장만 한번 밀어버리고 환율이 먼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고비다라고 제가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어이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 그림을 3주 이상 좀 들고 오는데 이게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국채 수익률은 기어이 지난주에 이 레인지 상단에 집어넣고 지금 약간 조정이 들어왔어요. 조정이. 예. 그 세 번째 고점이라는 얘기죠. 보조지표 지금, 예, 고점 시골에 나왔고. 근데 달러 인덱스도 지난주에는 이 레인지 상단까지 안 들어왔었는데 이번 주에 이거 집어넣은 거죠. 레인지까지. 그래서 지금 105.5. NDF 여기 한일시대 지금 환율이 지금 아까 원화가 1,405원까지 가던데요. 이것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시장이 한 번 더 충격이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더. 네, 근데 저는 이제 결국은 좀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 또 충격이 났던 게 뭐냐면 이 트럼프 당선,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취임인데 지금 당선이신 분이죠. 국채 수익이 또 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또 보고서 나오면서 시장을 좀 자극했던 겁니다. 만약 5%까지 또 5월달 고점까지 가버리면은 그때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시장 좀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이번 주가 고비다 보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환율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 이건 주봉이거든요. 주봉인데 주봉상으로도 지금 세 번째 추세선 상단 여기 라인까지 지난주 딱 여기서 얻어맞고 지금 좀 미른 거죠. 예. 그럼 국채 수익률하고 상대적으로 반대로 움직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지난 5월 달에도 아마 제가 이 그림 보여드리면서 국채 수익률이 그때 이제 고점 나왔을 때 제가 잡아뒀던 게 뭐냐면 바로 핑커 액티브 채권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네? 이때가 그죠? 예, 5월 달. 여기서 이제 저점 주고 나서 국채 수익률이 빠지면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ETF. 예. 근데 지난달에 국채 수익률이 저점, 여기 지지맥점이었었고, 이 핑커 액티브 채권 ETF는 여기 저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한번 딱 얻어맞을 자리고, 예, 여기서 이제 반등이 들어올 자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얻어맞을 자리에서, 그 맥점에서 트럼프가 딱,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당선이 돼버린 거죠. 확정이 돼버린. 그래서 여기 치고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보면은 국채 수익률은 주봉의 중기 저항이고, 그 다음에 핑커 액티브 채권은 중기 지지선이에요. 하방적으로 조금 자리는 남았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현재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하루 이틀 일시적으로 오버슈팅, 언더슈팅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럼 지수가 한 번 더 눌림 조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만 아마 이번 주 지나서 뭔가 이제 변화가 나올 것이다. 지금 저항 맥점까지 왔기 때문에 기어이 그 레인지 상단까지 집어넣습니다. 예,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달러 인덱스하고 유로죠, 유로. 네, 지금 시간에서 또 NDF 여기에 지금 환율 시세 보니까 또 달러 강세, 유로 지금 약세인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예, 요 1년 추세를 보게 되면 파란색 선이 달러 인덱스, 이게 유로입니다. 아래쪽이. 예, 여기서 이제 변곡점 이루고 여기서 변곡점 이루고 우리 공부했죠. 달러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유로화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선거 전에 달러가 이제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선거 전에 이렇게 꺾였었어요. 반대로 유로화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들어왔고, 여기서 딱 낭대부로 이뤘습니다. 선거 전날. 미국 대선 전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달러가 급등 나버린 거죠. 유로화에서 급락 나버린 거고. 근데 지금 오른쪽에 이게 5년 추세를 보시면, 이게 5년 추세입니다. 5년 추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2020년 초반에 변곡 이루고, 예, 급등 급락. 여기서도 이제 변곡점 이루고, 달러 강세, 유로 약세.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달러는 이게 저항이죠. 5년 저항선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지 맥점이죠. 예. 그러니까 중기 추세를 봤을 때는 달러가 여기서 살짝 돌파한다 하더라도 그럼 꺾이지 않겠나 봐요, 저는. 유로화는 반대로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세 전환될 때 유가도 올라가고 우리 코스피 지수도 올라갑니다.
예,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달러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치고 가지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뭐냐면, 지금 우리 원달러율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환율이 1,400원 돌파한 경우가 달러 대비 딱 3번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 IMF 때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미국에서 금리를 이제 공격적으로 인상했을 때. 근데 이때 1,450원까지 갔다가 바로 꺾여버렸어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1,400원 지금 살짝 돌파를 했으니까 내일 한번 돌파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근데 지금 원달러율이 이제 여기 일간으로 봤을 때는 이 고점을 돌파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저항선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환율이 계속 왔다 갔다 얻어맞고 지금 여기서 못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월봉 보시면은 이 레인지 안에까지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기가 1,410원 정도 됩니다. 예, 1,410원. 근데 2년 전에 원달러는 1,450원까지 갔다 여기서 급락이 나왔죠. 지금 그런 구간이에요, 또. 그러니까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이 추세는 돌파 못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금융위기 때고, 예, 2022년도 그리고 2번입니다. 이런 위치에 지금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율도 아까 제가 유로와 뭐 다른 그 지표, 우리가 원달러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좀 중장기 지금 변곡점에 들어와 있고 그 라인까지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면 지금 환율하고 지금 금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거만 지금 안정이 되면 일단 외인들 뭐 선물 매수 전환 될 것이고 환율만 안정된다 그러면 그리고 국채금리도 왜냐하면 지금 제약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금리 부담을 많이 느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러시아 2천주 강세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왜 그러냐면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그 환율 영향 크게 안 받잖아요. 대기업들이니까 금리 영향도 가장 안 받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네들은 현금이 많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게 되면 은행 예치하는 그 예금 이자가 막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환율 올라가면 원래는 이제 미국의 중소업종, 러시아 2천 지수, 국채금리 올라가게 되면 주가 조정이 나오는 최근에 올라가죠. 왜 그러냐면 자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지금 펼친다고 하니까 예? 러시아 2천 중소기업들은 수출하는 기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 그 공약 때문에 지금 러시아 2천 지수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금융주가 좀 주도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OITP죠. OITP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무역 가중 달러 인덱스인데 미국하고, 그러니까 일본, 뭐 프랑스라든지 일본 유로, 그다음에 뭐 캐나다 달러, 그리고 선진국, 뭐 영국 파운드 빼고, 예, 근데 신흥국 19개 나라, 미국하고 교역하는 주요 19개 나라, 예, 통화를 합산해 가지고 평균치를 낸, 그러니까 무역 가중 달러 인덱스예요. 자. 달러 인덱스가 강세다 보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돌파했죠. 얘도 레인지 안에 들어왔죠. 이 지표 보시면. 그죠? 예, 언제 고점 나왔었어요? 2020년도 코로나 때 여기서 고점 나오고. 그죠? 밀고 2022년도 여기서 이제 고점 나왔고. 예, 이번에 여기서 계속 올라가다가 이 레인지, 그러니까 지금 4년 장기 저항선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제 변곡점이죠. 뭐 일시적으로 뭐 돌파를 할 수도 있겠죠. 돌파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달러율도 아까 1,410원까지 가게 되면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가 저는 이제 환율 고점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지표를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달러는 어떻게 된다? 약세 전환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달러 팔아가지고 또 엔화를 뭐 매수한다든지 저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요번에 그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뭐 제조업 2.0 예? 뭐 르네상스, 그러니까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겠다. 이게 주요 공약입니다.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도 한국, 중국, 독일에서 일자리를 뺏어오겠다. 예. 그러니까 원래 이제 8월 달에 9월 달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 그래서 미국이 로봇 공학, 조선 자동차 제조의 새로운 허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조선주가 지금 급등이 나오는데 트럼프가 뭐 협력하자 얘기해가지고 요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미국 제조업 중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바로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산업이에요. 근데 지금 조선까지 지금 얘기하네요. 9월 때 조선 얘기했죠. 이게 협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선까지 지금 뺏어가려고 하는 거냐. 자기네들 일자리 만들려고. 네, 제가 봐서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조업 르네상스 2.0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 뭐 여기 딱 보시면 내용이 첫 번째 세금, 법인세 인하, 그다음에 팁 비과세, 소득세 인하죠.
예, 물가 쪽은 화석연료 규제를 풀어가지고 연료비를 인하하겠다. 지금 뭐 국제유가 지금 $60 초반대잖아요. 인하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관세, 예, 우리나라부터 해가지고 예, 주요 국가 10에서 20% 보편 관세 때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60% 관세를 물리겠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보다도 중국이 더 지금 피해 국가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아까 상해 증시가 거의 6% 급등이 나 전혀 영향 안 받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만 지금 그렇습니다. 자, 제조업. IRA, 인센티브 폐지 또는 축소를 하겠다.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려면, 소위 그런 얘기죠. 미국의 수출을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수출을 늘리겠다. 그럼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려면 지금처럼 달러가 강세 전환돼야 되겠습니까? 약세 전환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달러 이렇게 강세인데 미국 수출 가격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의 수출을 늘리려면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약달러로 정책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든 이민자들,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 뭐 국경, 이것도 지금 임기 4년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건비가 지금 국민소득이 4만 달러 넘지 않습니까? 중국이 거의 4배 가까이 되잖아요. 예. 그 불법 이민자 다 막아버리면 누가 일합니까? 뭐 조선업종 만약에 미국에서 다시 한번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조선업황을 좀 살리겠다 그런다 하더라도 인건비 경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지금 중국 그 인건비 때문에 예? 중국한테 조선 뭐 몇 년 전에 막 중국이 싹쓸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기술력이 없습니까? 배를 못 마는 게 아니잖아요. 인건비 경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도 아마 지금 이게 힘들 거란 얘기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의 제조업, 그러니까 소위 자동차.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 자동차는 싸지겠죠. 국내 들어오는 게. 달러 약세 전환될 것이니까. 유럽 자동차는 비싸질 것이고. 결국은 약달러 정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드 때문에 환율이 지금 저는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미국도 예,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려면 그래 인해서 수출을 늘리려면 결국은 약달러로 가야 된다. 예.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이 재무부 금고에 1조 달러가 넘게 있거든요. 빵빵해요, 지금. 그러니까 추가로 뭐 국채 발행도 필요 없습니다. 국채 발행도.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지금 35조 달러입니다. 35조 달러. 예. 근데 올해 미국의 명목 GDP가 얼마예요? 25조 달러 되죠.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지금 명목 GDP를 월등히 앞서 나갔어요. 35조 달러니까 1년에 지금 뭐 이자 한 3.5%만 잡아도 1년에 이자만 1조 달러가 나가. 1조 달러. 1조 달러. 그럼 미국 정부 입장에서 지금 그 반갑겠습니까? 이제는 금리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날 텐데요. 달갑지가 않겠죠. 예, 달러 강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이게 좀 진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요거 지금 얘기를 제가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트럼프 당선자가 트럼프 대선에 당선되고 나서 우리 그 배터리 산업협회에서 이런 공문을 일단 보냈죠. 오히려 지금 고관세, 전력요금 인하 등 트럼프가 지금 공약을 이행했을 때는 이 협회에서는 지금 수혜가 기대가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지금 그 아직 뭐 공장이 뭐 LG 에너솔루션 뭐 LG랑 공장 완공된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 공화당 지역에 대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첨단 산업단지 공장 짓는 게 대부분 공화당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석유업계도 지금 반대를 한다고 하죠. 폐지를. 그죠? 예,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 수는 없어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지. 예, 근데 그런 상황 전 주가에 반영됐다 보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러스트벨트하고 대한민국 배터리 기업은 미국에 낙후된 러스트벨트하고 썬벨트 지역에 첨단 산업 투자를 이끌고 있다. 근데 이미 지금, 예,
여기에 지금 공장이 지금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하고 부합되고 있다. 협회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더불어서 트럼프가 고관세를 만약에 도입한다. 중국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우리 기업한테는 오히려 경쟁력이 유리하다 그러죠. 왜? 이미 선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 공장 이미 지금 지었잖아요.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태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중국 기업들, 배터리 기업들 고관세 때려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들 그 미국 법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인세 인하해 주지. 전력요금 인하해 주지. 또 규제 완화 또 공격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해 주지. 그럼 미국의 투자 법인의 경영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많이 개선되겠죠. 이런 부분도 있다. 국내적으로는 지금 뭐 정부에서 또 이번 달에 또 야당에서 뭐 상법 개정안 또 발의한다고 하는데 검토세 폐지하고 나서 그게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배터리 기업들한테.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분기 컨콜에서 지금 보시면 자 하반기까지는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예, 이건 다 반영된 상태에서 다만 자동차 OEM들의 수요 대비 가잉 생산으로 누적됐던 작년에 그 높은 가격에 샀던 리튬 그 재고가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대부분 소진된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지금 다 소진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12월부터는 양극 소재 판매 수량의 반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올해 이제 리튬 가격이 많이 하락이 났기 때문에 그 이제 단가가 지금 제품에 이제 반영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에 고점에서 매입했던 그 재고는 다 소진이 돼버렸어요. 소진이. 그런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금 이 시간에 또 설명 드러난 거예요. 자, 제가 그랬잖아요. 예? 8월 달에 미국의 앨범알이 여기서 급락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8월 달에. 호주 공장 리튬 생산을 50% 감축을 하면서 인원을 40% 해고를 했잖아요. 뚝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해고하는 그 구조조정 구간에서 무조건 저점이 나옵니다. 테슬라도 그랬었죠. 이번에 인텔도 그랬죠. 반등 주고 다시 한번 지금 앨범알이 어제 10% 급등 나오면서 이 박스가 상단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앨범알. 리튬 생산 전 세계 1위 기업이죠. 잘 가죠, 얘는 지금. 네? 자, 왼쪽에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 보시면 얘도 보면은 지난달에 여기서 한번 저점을 푹 깼다가 머리가 나왔죠. 여기서 짱바닥 주고 갈등만 타다가 툭 한번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우상향이에요. 어제 리튬 가격이 4% 올라가니까 앨범이 10% 올라왔죠. 우리 시장 뭐 반영된 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빼버려 그냥. 테슬라 어제 막 그냥 급등 나오고 앨범은 어제 10% 급등 나오고 리비안도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고 막 그런데 중국 탄산 리튬 가격도 어제 막 4% 급등 나오는데 근데 리튬 가격 제가 이거 더 안 빠진다 그랬죠. 왜 그래요? 생산 원가가 74,000위안인데 지금도 7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보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이 125,000위안이거든요. 125,000위안 가야 기업 입장에서는 겨우 이제 똔똔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생산 원가도 안 나와. 이거 생산만 하면 할수록 지금 손해나요, 아직도. 근데 여기서 지금 앨범알이 50% 생산 감축하고, 근데 9월 달에 중국의 CATL 같은 경우가 니춘 공장에서 거기는 무기한 생산을 중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설명드렸죠. 막말로 수요가 안 는다 하더라도 메이저 기업 두 군데에서 생산을 감축하고 중단을 한다는데 리튬 가격이 빠지겠습니까? 계속 올라가지. 이러한 그런 호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그 악재 때문에 참 이게 좀 아쉽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트럼프 악재는 다 반영됐다 보고요. 네. 아직은 당선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내년 1월 달에 취임하잖아요. 한 달 반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람 운명이라는 게. 예. 그 2차 전지 너무 좀 부정적인, 왜? 이미 부정적인 재료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테슬라 지난 분기 때 컨콜 내용 제가 여러분들께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테슬라 전기차 시장 성장이 20에서 30% 증가한다. 자, 트럼프 리스크는 저는 반영됐다 봅니다. 예. 지금 뭐 공화당 석유업계 반대 증가. 그 다음에 트럼프 2.0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제시했지 않습니까?
고관세, 그러니까 러스트벨트하고 선벨트 지역의 첨단 산업단지 개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들어가죠? 거기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잖아요. 여기서 이제 관세 때려버리면, 중국한테 60% 때려버리면, 오히려 우리 기업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법인세도 인하해준다고 공약했죠? 전기요금 인하해준다고 공약했죠? 규제 완화해준다고 공약했잖아요. 이것까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호재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미국 관련 법인들은 경영 환경이 상당히 많이 개선될 거란 얘기예요. 예, 보조금하고 이제 법인세 인하해준다. 법인세도 21%에서 15%로 인하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전기차 캐진 구간 탈출. 완전히 탈출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EU에서 내년 전기차 침투율이 24%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테슬라가 EU에 중국하고 EU에 전기차 판매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컨커에서 그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는 20에서 30% 성장한다.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 때는 5분기 만에 증가했지 않습니까? 니비안 같은 경우는 4분기, 이제 이번 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된답니다. 니비안도. 자,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연초라 그랬어요. 내년 초라 그랬거든요. 저가형 전기차 생산한다고 그랬죠. 테슬라에서. 요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기차 지금 캐징이 왜 발생했나요? 왜 1년 반 동안 전기차 빠졌습니까? 코로나 때 이제 물론 많이 판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격이 비쌌잖아요. 가격이. 예, 근데 이제 전기차 3만 달러 미만 테슬라 전기차 출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많이 활성화 될 거 아니겠어요? 고가건 저가건 2차전지 배터리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야죠. 그러면서 대중화를 이끄는 거죠. 그 다음에 탄산 리튬 가격 바닥권이다. 앨범알, CATL, 리튬 가격 생산 및 감축, 중단, 효과. 막말로 수요가 안 늘어도 리튬 가격이 더 안 빠진다니까요. 메이저 기업을 생산을 안 한다는데요. 손 놓고 있는데 지금. 리튬 가격 때문에 작년에 그냥 올해 재고 평가 손실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우리 기업들. 예. 근데 지금 반대적 현상 나오겠죠? 이제 반대적 현상. 리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였어요, 이번에? 예, 실적도 지금 3분기 실적 이미 반영됐죠? 이번 주까지 실적 다 이제 반영되고,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4분기 실적까지 이제 전망치를 이제 하향할 거 다 하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내년 실적. 그러면 이제 EPS 눈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주가는 싸져 보이는 거예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이제 반영될 시기란 얘기고, 내년에는 2차 전지가 이제 큰 폭으로, 이제 11월 중순이니까 내년 실적, 지금 4분기 실적 보고 하겠습니까? 내년 실적 보고 해야지, 이제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1년 반밖에,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다 이제 금투세 폐지에 따른 수급 개선 기대. 요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뭐, 야당에서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개정안이 또 이제 시장에서, 뭔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은, 그 효과까지 같이 더불어 나오겠죠. 문제는 뭐다? 환율과 이 채권 금리예요. 환율과 채권 금리. 근데 환율과 채권 금리는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기서 뭐 좀 더 슈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얼추 다 와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거시경제학적으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장 그 민감한 지표죠.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의 수출이 많기 때문에 특히 현대차, 기아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 수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하고 코스피하고 동행해서 움직이거든요. 동일하게 움직여요. IS 제조업 지수가 지금 46.5가 나왔죠. 10월 달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저점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이제 10월이 46.5. 그러니까 1년 일에 최저치가 나왔어요. 지난달에 발표한 게. IS 제조업 지수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3분기 GDP 성장률 안 좋죠? 예. 근데 이제 11월 내지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어떻습니까? 예. 급증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근데 또 트럼프가 제조업 르네상스 얘기를 해버리네? 더 좋아지겠죠, 이거? 예. 가장 먼저 우리나라가 수혜를 본다는 얘기예요. GDP 성장률이 하반기 내년에는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자, 마무리 전략 들어가게 되면, 코스피, 밸류에이션 기준 20년 만에 저평가 구간이다. 현지수 하단, 적극적 매수 관점. 삼성전, 2차 전지 및 삼성전 낙폭과대, 반도체 낙폭과대 종목군들 매수 관심.
조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공개방송에서도 엔터 게임, 원자력 이거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제가 그냥 차별화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번 달에 좀 관망하시고 조금 다음 주에 이제 뭔가 좀 바뀔 겁니다. 업종이 그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